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자리는 2021년 이제 2021년을 대비하는 김동현 전공보건팀 강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네. 이게 매년 강의를 하다 보면 첫 시작이 설명회예요. 이제 2019년, 아직 우리 2019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1월 달부터 쭉 강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 보신 경우도 있겠고 또 들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바로 직전에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제 1차 시험 치고 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회는 이제까지 시험 어떻게 치렀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부를 해갈 것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으로도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설명회를 듣게 되면 또 저랑 직접 대면하시진 않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강의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오다가요, 매번 오는 길인데 저는 이제 임용 강의를 올해로 내년까지 진행하게 되면 1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4년이면 꽤 긴 기간이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한 3분의 1은 강의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집에서 노량진까지 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항상 제가 다니는 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런 길도 있었네? 네, 이러면서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네. 이전에 가던 길보다 굉장히 빠르게 길이 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항상 다니던 길인데, 제가 심지어 14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고 임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공부를 했었고, 우리가 다,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간호사 아니신 분 있으세요? 제가 첫 시간에 꼭 물어봐요. 간혹 잘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과목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간호사가 아닌데 간호학을 안 했는데 오는 조금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다 간호사니까, 간호학을 했으니까 다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공부하셨습니까, 이제까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왔겠냐 이런 표정이죠. 네, 그걸 이제 잘 설명해드리고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대학에서 아무리 임용 공부가 아니라 전공 공부를 한다고 했어도, 자,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남아 있나요? 네, 답할 수 없는 것만 자꾸 질문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설명회 때 거의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데, 대학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간호학 공부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상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신과에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신과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예. 정말 이제 집중적으로 막 보게 됐던 게 언제냐면, 이제 임용 강의를 하고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더 익히고 보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거냐면,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은, 같이 이제 나누게 될 것은, 이 임용시험, 보건임용시험에 대비하면서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이나, 또 그것이 어떻게 기출의 경향에 있어서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분석되어서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보는지, 그것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사실은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보통 그렇게 소개가 됐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합격 전략 설명회와는 조금 또 다르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혼자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올해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사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과목들을 한 교수님이 2과목 이상 강의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런 학교는 없죠. 다 지역 교수가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성인, 여성, 아동 각각 다 분리된 전공 교수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보건교사 임용고시에서는 한 명이 모든 걸 다 해요. 네, 이게 사교육의 특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전공 영역들이 있었죠. 이제 저는 이제 지역과 정신에 아주 특화돼서,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출제됐던 문제들도 보면 참 많이 잘 맞추었어요. 네, 제가 제 자랑을 계속 안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 선생님께서 교수님은 제발 좀 강의한 것을 강의했다고 얘기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거를 안 하는 게 당신은 문제다. 이렇게 아주 직설을 날려서 제가 그걸 듣고 14년 만에 반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셨다면 정말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정신만 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성인, 여성, 아동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냥 이름만 듣고 인사만 하고 이따가 직접 이분들의 실체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동현 전공보건 팀으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는 김동현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오늘 이제 시작하시는 두 분 교수님은 지역정신은 제가 맡고 성인간호학을 맡으신 에스더 교수님입니다. 반갑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 다음 이제 모성과 여성과 아동간호학을 담당하시는 이진 교수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이따가 각자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사실 저희 그 세 명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서 애쓰던 간호장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선배님이시고 한 분은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네, 룸메이트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강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그 특별한 각오로 이 팀을 구성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까지 해왔던 방향에서, 아까 제가 10년 이상, 14년 이상 살아오다가도 처음 새로운 길을 가기도 하는데, 생각해보지 않던 것 또는 내가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명이 같이 팀이 돼서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진행되게 될지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자, 먼저는 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그 기출됐던 문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제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또 이어서 제가 각 영역들마다, 담당하는 영역들마다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김동현 전공보건 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합격을 돕기 위해서 강의를 풀어갈 것인지를 개관해 드리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2021년 합격 설명회 기출 영역별 분석은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제가 여러분들 기출 해설 강의를 다 했어요. 뭐냐면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나 시험 보고 났는데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교수님, 제가 이거 2차 준비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설 강의에서는 이 답을 간단히 얘기했지, 이게 기존의 기출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모의고사에서 어디에 뭐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지는 잘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임용 시험을 치겠다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관을 해드릴 것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2020년 대비 보건 임용 시험에서
각 영역들마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됐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역과 정신, 또 성인, 여성, 아동, 크게 우리가 5과목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진행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사실은 지역사회가 몇 문제 나왔고, 정신이 몇 문제 나왔고, 성인이 몇 문제 나왔고, 여성, 아동, 간호학이 각각 몇 문제씩 출제됐는가, 이런 분석들을 매번 합니다. 저도 매해마다 이런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 한 5년치를 이렇게 쭉 다시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역이나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이 영역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건 문제를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믹스돼 있거나, 그렇죠? 또 정신과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믹스돼 있거나, 또 아동과 성인이 믹스되거나,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쉽게 질문을 해보죠. 영역별로 몇 %씩 출제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영역별 출제의 퍼센테이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나누겠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공부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각 파트를 나누어서 지역은 지역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여성, 아동, 간호학 각각 그 파트대로 공부를 하고,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 이 문제들이 믹스되어져서 출제되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영역별 문제들을 통해서 대비를 하면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체 영역을 러프하게 구분하면 왜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됐는가, 사실 거기에도 관련이 되는데,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 정신은 전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절반 정도의 출제 경향을 갖는다고 봐요. 한 40%에서 50%까지는 지역 정신의 문제, 지역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연합돼서 출제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 정신의 문제가 40에서 50% 정도의 분량을 갖고, 그리고 성인과 여성, 아동, 최근 들어서 여성 간호학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좀 증가했는데, 성인과 여성, 아동 간호학을 합치면 결국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절반 정도가 딱 절반이 아니라 50에서 60%까지 말씀드린 대로 겹쳐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여기는 성인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성 간호학이나 아동 간호학도 마찬가지로 좀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 영역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지역 정신을 하나의 파트로, 그리고 성인과 여성 아동을 독립적인 파트로 이렇게 가져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좀 더 막 퍼센테이지를 다 나눠가지고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어떻게 봤는지, 이건 여러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 그 출제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이 기존의 기출하고 어떻게 연결돼 왔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주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우고 듣고, 그리고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돼서 학습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노름은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향적인 측면, 문제를 보면 문제에 이게 지역 문제인지 이게 정신 문제인지 성인 문제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2개, 3개가 있으면 2, 3개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컴바인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보시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건시험, 보건교사 임용고시의 보건 영역, 전공 보건에 대한 영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교수님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해요? 전공 말고 다른 거, 면접은 어떻게 공부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커버하는 것은 어디냐면 전공 영역입니다. 그죠? 교육학은 누구에게? 교육학 교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교육학은 또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다만 이후에 면접 2차 면접이라든가 시험 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전공보건 김동현 강의를 이제까지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참 미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합격을 하신 분이 합격을 하면 그 해부터 그 다음 합격자 발표까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합격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시기가 되면 전화가 와요. 교수님, 요번에는 누가 합격했는지, 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왜 물어볼까요? 도와주려고.
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였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정말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무서우세요. 네,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네, 좀 얼굴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기 전공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면접에 대한 것은 2차 시험에 대한 것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면접과 관련된 것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아직은 떨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1년 동안 강의가 진행되면 저나 우리 에서 선생님이나 에서 교수님이나 이진 교수님이나 같이 계속 여러분들의 면접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지 1년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 전공에 대한 특별히 전공 중에서도 저는 먼저 지역과 정신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출제됐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출제된 것들을 근거로 올해의 출제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경향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갈 텐데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올해 출제된 문제, 2020년 임용 기출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에 김동현 임용 시험 준비에서 김동현 전공보건에서 다루었던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모의고사에서 적중을 했느냐, 어떤 것하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풀 수 있었느냐, 이런 이제 자랑이죠. 네, 어떻게 냈는가, 뭐 얼마나 이게 적중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목적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맞춘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냥 자료를 다 드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표만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해서 몇 % 적중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고 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같이 따라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세 가지의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예시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미 제가 시험이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이제 공개를 했던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예시 답안들을 간략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요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첫 번째부터 좀 보시면 1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에서 제시한 학교보건사업과 지표이다. 괄호 안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지표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사실 이 문제의 아래쪽에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든 기존의 기출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그 경향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끌어오는데, 자, 바로 옆에 보세요. 기출 분석에 2008년 보니까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헬스플랜 2010은 2001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틀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2008년에 헬스플랜 2010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보면 1995년 1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됐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거는 헬스플랜 2020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의 주제를 가지고 현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의 출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보건 사업과 지표에 있어서 학교보건 사업과 지표에 사업명이 있고 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올해 강의를 진행하면, 2021년을 대비하면서 강의를 하면 제가 지역 강의를 할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 정의이고, 그리고 각 파트마다 지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지표,
지수,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어떤 지표가 뭘 측정하느냐. 올해도 지금 그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김동현 전공보건에서는 심화 분석의 맥에 보면 이 헬스플랜 2020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헬스플랜 2020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보면서 그 내용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후에 거기서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문제의 그 경향을, 문제가 어떻게 주제가 택해졌는지 또 내용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제가 지역의 전체 문제를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요번에 지역이나 정신 파트를 보면 제가 문제를 딱 보다가 참 문제를 제 생각이랑 비슷하게 냈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제를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참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네, 증인들이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6번 문제를 보세요. 거기 2번에 보면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상담 일지다. 뉴만이 제시한 건강관리 체계 이론. 자, 사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강의에 이제 우리 시험치기 한 2달쯤 전에 특강을 하면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 지역사회 관련된 이론들만 특강을 하면서 이론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다뤘죠. 이론이 중요하다. 이론의 구성 요소가 중요하고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 6번에 보면 아래쪽에 상담 일지의 내용 안에서 가족 구조 및 기능 현황, 학생 현황, 그리고 2차 예방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밑줄 친 기억은 어떤 스트레스 원에 해당하는지 제시할 것. 그럼 스트레스 원이라는 것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안에 있으면 그것이 구성 요소가 되니까 이 내용을 알면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어떤 방어선에 해당하는지 제시하고 그 방어선의 개념을 서술할 것. 이것도 역시 방어선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는데 다만 문제 안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어떤 방어선인지를 써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밑줄 친 디귿은 어떤 방어선이 침범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 여러분 이게 올해 출제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딱 올해 처음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2013년에 보면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델. 사실 여기 문제를 적어놓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미리 제가 고백하지만 강의 자료가 너무 두꺼워지길래 뒤에 성인이랑 여성 아동 간호학에서는 이 기출 문제들 자체를 제가 넣지 않고 제목만 써놨어요. 네, 이따 교수님들께서 아마 그 제목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주시겠지만 네, 미리 제가 고백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기출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기출 문제의 이슈가 뭐예요?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죠. 출제가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내용에 보다 보면 구성 요소를 묻는 내용들이 이미 객관식 문제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페이지 가보시면 2020년 김동현 전공보건인데요. 자, 이게 영역별 문제풀이 문제 안에서 거기 보면 다음은 뉴만의 이론을 몇 가지 명제로 요약한 것이다. 뉴만의 이론에 근거할 때 빈칸 기억에서 요리에 알맞은 내용을 쓰고 거기 묻고 있는 게 뭔가요? 다 방어선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는 방어선을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이제 이후에 제가 강의의 흐름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론을 알고 그 이론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 8월 30일 날 출제했던 영역별 문제풀이 2교시 문제에도 보면 지역사회 관련 이론인데요. 거기 작성 방법에 보세요. 제가 낸 문제였거든요. 위의 이론에서 유사한 스트레스 원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스트레스 원이 영향력이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 이유를 기술할 것. 이것도 결국 스트레스 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올해 문제를 만났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제가 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올해 출제됐던 예를 들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지난 이제 작년에 강의했던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영역별 문제풀이나 동형 모고나 또는 그 앞에 이제 강의들에 최소한 2-3번 이상씩은 같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틀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시험을 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결국 같은 내용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하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격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거기 이제 4페이지로 가보시면 4페이지에 10월 18일 날 했던 동형 모고 안에서도 역시나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에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의하다 이랬더라고요. 선생님들, 제가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가지고 출제될 것들만 딱 보여주는 거.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바란다. 왜 바랍니까?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니까.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백대로 근데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근데 다음 이제 6페이지로 가보시면 제가 아주 좀 샘플이 될 만한 문제들만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3번 보세요. 이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항상 이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교수님들이 하실 성인이나 여성 아동에서는 병태생리라든가 기전이라든가 그런 이제 특정 임상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이나 정신에서, 특별히 지역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 때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모르셔도 되지만 출제된 걸 보면 결국 그 맥락을 가져요. 자, 3번을 보면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흡연 학생들과 면담한 내용이다. 프로체스카 등이 제시한 변화 단계 모형. 그럼 변화 단계 모형이 뭔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텐데 아래 그 박스 안에 보건교사와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학생이 변화 단계 모형에서 어떤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변화 단계를 제시할 것, 그 다음 니은의 개념을 서술할 것, 또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변화 과정의 명칭을 각각 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해당하는 변화 단계나 또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변화 과정의 명칭은 다 어디에 근거할까요? 변화 단계 모형 안에서, 이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출 분석을 보면, 자, 2018년에 출제된 문제 봅니다. 2018년에 주제가 뭐냐면 변화 단계 모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죠. 이론을 출제하는데 한 가지 이론만이 아니라 다른 이론하고 병합해서 출제한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건강증진 학교와 변화 단계 모형. 자, 제가 지역사회 간호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지역과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 있으면 이걸 자꾸 이렇게 좀 믹스해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후에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 굉장히 애매하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 안에서도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을 문제 안에다 다 짬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들으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론을 막 병합시켜가지고 혼돈시키는 거죠.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분명한 건 2018년에 출제된 것도 한 가지 이론이 변화 단계 이론이었습니다. 변화 단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변화 단계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 거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변화 과정 3가지를 그림과 연계해서 서술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또는 이제 다 쓰여 있지 않는 기출 문제들은 이후에 기출 분석집, 기출 문제의 맥, 이런 이제 책을 다 개정해서 출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문제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가를 경향성을 보는데, 자, 2007년에도 보면 뭐 역시 프로체스카의 횡유론적인 변화 단계 이론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됐던 것들을 근거해서 결국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아무리 출제가 되더라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료 보시느라고 바쁘신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시험 보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기출이 됐다고 바로 공부가 되나요? 기출됐으니까 내가 다 공부할 거야.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강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됐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요 내용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모고라든가 해설 이론 강의라든가 전체 1년의 강의의 커리 안에 포함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2020년 김동현 전공보건 10월 18일 날 동영모고에 보면, 자, 여러분 거기 건강상담 카드가 실제 출제됐던 그런 기출문제의 한 형태인데, 내용을 가서 보니까 거기 기억의 역족고나 또는 의식고치, 이게 다 뭐냐면 변화 과정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세요.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변화 단계 모형을 근거로 할 때 현재 김땡땡 학생은 어느 변화 단계인지 제시할 것. 여러분 기출된 문제랑 똑같은 형태죠. 결국 이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했으면 이 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화 단계 중에 준비 단계인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계획 전 단계인지 계획 단계인지 준비 단계인지 또 실행 단계인지 유지 단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해설 자료 안에 그 내용들을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준비 단계로 해석되는지, 어떻게 실행 단계로 또 유지 단계로 구분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사실 이렇게 다시 봐도요, 출제될 만한 것들이 출제됐다라고 보여져요. 지역사회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밀도 있게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들을 분석해서 보면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건 여러분들 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9페이지에 10번 보면, 자, 문제 자체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출제된다. 한 번만 출제된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자, 그 시행규칙 11조에 근거해서 보건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문이다. 가로 안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 디귿의 방법을 쓰고 장점 한 가지 서술할 것. 이것도 이제 병합한 문제인데, 마지막 디귿에 해당되는 패널 면접이 뭐냐, 이거는 아주 독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기억과 니은을 묻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과 니은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자, 바로 옆에 9페이지 오른쪽 기출 분석에 보면, 자, 다음은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대화 일부다. 2019년도 대비로 출제됐던 문제 중에, 자, 작성 방법에 보면 학교보건법 제15조 2에 근거해서 작성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학교보건법 15조 2에 따라서 지금 20년에 출제된 게 뭔가요? 학교보건법 15조 2죠. 출제했던 거 다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문제가 오는구나.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학교보건법이 쉬울까요? 법이랑 친하세요? 네, 법이랑 친하신 분들은 누구죠? 다 어디가 있을까요? 법원에 가 있죠. 법원에 가 있거나 또는 저기 재소자들,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랑 안 친해도 되는데 법을 막 따져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자, 근데 이 그 학교보건법의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가 학교보건법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 시험 근처에 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근데 이 학교보건법 이 많은 것 중에 시험에 나올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정말 나오는지 그걸 좀 찍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강의를 해요. 이게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경향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출제됐던 곳에서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들어간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자, 10페이지에 그 9월 6일 동영모고 2교시 7번 문제를 제가 출제하면서, 자, 거기 보면요, 두 번째 꼭지에, 문제의 두 번째 꼭지에 법 제15조의 2에서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가면 보조 인력의 역할과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출제됐던 문제하고 결국 같은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보조 인력의 역할이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0페이지 오른쪽에 가서 보면 11조의 보조 인력의 역할 등에 있어서 밑줄을 쳐놨죠. 거기 보면 제일 밑에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게 결국은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포인트인데, 학교보건법에는 참 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법을 가져다가 봐야 하는지는 그냥 무작정 전체를 공부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강의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뽑아드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함부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봐야죠.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 아, 정확하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결국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을 보면 과거에 안 다루던 문제를 왜 지금 끌어왔을까? 그럼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추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같이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가보시면 11페이지. 자, 11페이지는 여러분들 제가 그 기출 문제와 옆에 있는 내용들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될 텐데, 올해 출제된 문제만 한번 보고 바로 정신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보면요. 11페이지에. 다음은 지역협의회에서 만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다.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양교과 보건교육과정과 2015년 개정 중학교 선택교과 보건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여러분 이게 이 문제를 맞추려면 사전에 시험 보기 전에 뭐가 학습이 돼 있어야 될까요? 이 개정 보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단순히 그 영역을 알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자, 여기 보면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 올해 출제된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내 섹슈얼리티, 사랑,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와 성문화, 기억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를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보건교사는 역시 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청소년의 성적 발달 그리고 무엇과 성 역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가로 넘어갔어요. 근데 기존에 기출됐던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9년에 출제된 게 뭐죠? 바로 옆에 보시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자료의 일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니까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연수자료를 봐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수자료만 막 찾아가지고, 보건교사 연수자료는 저도 여러분 현직에 계신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학교에 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수자료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연수자료에서 출제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험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강론이라든가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좀 연수자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건교육이 진행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역시 이 문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전공보건, 김동현 전공보건의 문제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거기 보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것 중에 이성교제와 성역할의 책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가시면 13페이지는 이제 정신간호 문제입니다. 정신간호.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간호도 지역사회를 봤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출제된 걸 보면 제가 늘 강조하던 대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제를 보면 보건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의뢰받은 학생과 처음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과 같은 증상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죠. 기억, 니은과 같은 증상이 뭐냐. 자, 기출됐던 문제를 보면 2015년 문제에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물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신간호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난 한 5, 6년 이상 그전에는 물론 저도 이제 강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강론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5, 6년간은 계속 뭐만 가지고 강의하냐면 DSM-5를 전공보건 맥에다가 집어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왔는데, 그거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요.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을 과거에도 물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 개념들, 증상들에 대한 것을 알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분석의 맥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참 쉬운 문제로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선생님들 내년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이제 질환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다음 그 질환에 근거해서 어떻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를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역도 그렇지만, 지역은 제가 원래 전공을 하고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과목이고, 정시는 임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좀 트레이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누구보다 정말 자신 있게 아주 간명하게 또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네, 근데 사실이거든요. 정신간호는 참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자, 14페이지. 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4페이지에 보시면 9번 문제는요,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전계에 가서 보시면, 실제 올해 출제된 거잖아요. 전계에 가서 보면 섭식장애의 유형과 특성이에요. 자, 저는 항상 정신간호 강의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 질환에 있어서의 분류, 유형, 그쵸? 그게 구분되는 게 DSM-5에 근거해서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거기 그래서 학습 목표에 보면, 자, 주요 섭식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기법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진단이 있고 뭐가 있죠?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단에 대한 측면을 공부하고 치료에 대한 측면을 공부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아래쪽에 실제로 물어본 게 뭐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섭식장애의 유형을 순서대로 제시할 것, 그 다음 디귿의 목적을 서술할 것, 니을의 개념을 서술할 것, 이렇게 해놨는데, 디귿과 니을은 다 치료적인 맥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진단에 대한 것을 과거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자, 이제 문제 기출 분석에 보면 2018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자, 여기서는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서 치료적인 접근과 관련된 파트, 1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상단에 100의 인지치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국화, 선택적 추론 등이 있다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재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이 인지치료에 사용되어지는 그 맥락, 실제적인 치료 방법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행선상에 있는 치료 방법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 보세요. 2016년 보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아이가, 자,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출제된 문제 중에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100의 인지치료 관점에서 수지의 인지적 왜곡 두 가지를 찾아서 써라. 그리고 거기 이제 합리적인 정서치료에 대한 게 출제됐는데, 여기서 이제 병합된 걸 볼 수 있죠. 인지치료도 출제하고 합리적 정서치료도 출제하고. 자, 그런데 핵심은 올해 출제된 문제 자체가 섭식장애라는 진단도 중요한 문제지만, 많이 이제 당락이 갈릴 만한 부분들은 치료 접근에 대한 정의나 유형이나 서술이 되는가의 부분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 출제되는 건 질환에 대한 문제와 약물에 대한 문제, 그 약물이 아니면 정신치료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정신치료 중에서도 명확한 거, 클리어한 거. 그럼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클리어하게 출제됐던 것은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 말고 다른 치료들도 있지만 또 인지치료가 반복될 거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인데요. 자, 신경성 식욕부진에 대한 문제도 다뤄봤었고, 그 다음 17페이지에 가서 보면 섭식장애 진단, 그 섭식장애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과, 그리고 섭식장애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1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인지치료 자체에 대한 문제도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같이 선생님들과 공부를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이렇게 해왔고 실제 그 문제가 적중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쓰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생각할 때 이게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저는 올해에도 새롭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올 한 해 공부를 하고 만나게 될 문제는 또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새로 모시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역 정신은 제가 더 분석하고 좀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는 것 같은데, 성인 여성 아동은 이제 스페셜티에 따라서 전공 그런 전문성에 따라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제가 지역 정신은 다 담당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강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에스더 선생님, 에스더 교수님 모시고 성인 간호학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방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들어보실 텐데, 초점은 이거죠. 문제를 이제 교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문제 자체의 답보다도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학습이 돼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나와서 내년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사드린 에스더입니다. 노량진에 소문이 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김동현 전공보건 선생님이 지역하고 정신의 파트에는 거의 신이에요. 그 영역이 굉장히 메이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물론 다른 영역도 잘 하시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파트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성인 파트를 맡아서 이제 내년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내년에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부분에서 김동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점점점 영역들이 융합이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문제를 좀 이렇게 성인 파트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 한 부분, 한 영역을 깊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문제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역이 통합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특히 성인 파트에서는 병태 생리,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을 어떻게 중재하는가, 가장 기본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 전공보건 문제 나온 파트 중에서 성인으로만 딱 구분돼서 하는 비중은 적지만, 사실 성인은 모성 아동 그리고 정신 파트까지 모든 부분을 걸쳐 있는 영역이어서 성인의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뽑아왔는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5번 문제인데, 보시면 이게 중학교 보건교사의 그 상담 일지, 일단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학생인가 대상이 들어가 보면 여학생 15세예요. 그래서 이게 아동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작성 방법이 결국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밑에 있는 그 작성 방법을 보시면 전해질 불균형, 그 다음에 니은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디귿 소변 검사 결과, 결국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성인 문제인 거죠. 아동에서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 여자 아이에서 나타난 건강 문제인데, 해석하는 것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5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기출이 되었는가 보니까, 심심치 않게 이 병태 생리 전해질 결과를 분석해서 진단 내리고 어떻게 병명을 찾아내고 중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13년에요. 병태 생리적 변화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근데 이때는 8세 아이였어요. 8세 아이의 진료 검사 기록지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였죠. 그래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13년에 검사 결과지를 제시하면서 이제 겸설결, 전해질 검사, 소변 검사 다 제시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2011년에는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전해질 결과를 주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정답은 고칼륨 혈증이었거든요.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파트는 응급실 남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2010년에 간호조사지를 제시하면서 이제 선생님, 해당 학교 선생님이 밤사이 뭐 구토, 설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병원을 갔다 결과지를 들고 보건실을 방문한 그런 이제 케이스였는데, 이제 전형적인 성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걸 해석해서 저나트륨 혈증을 찾아내는 그런 객관식 문제, 그때는 객관식이 나왔을 때여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1년에 당뇨병 케톤 산증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제 강의한 김동현 전공보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유형들이 제시가 되었나 20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2교시 12번 문제가 이 당뇨병 케톤산증과 관련된 문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에 있는 가와 나를 딱 보고 이게 뭔지,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딱 결과만, 검사 결과만 제시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어떤 컴플레인 전혀 없이 검사 결과지로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한 문제를 냈었고, 그래서 작성 방법, 가, 나가 모두 당뇨 합병증 양상이라고 일단 할 때, 전제할 때 각각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상을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래서 가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나는 이제 굉장히 혈당이 높잖아요. 고혈당성,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 이렇게 진단 내리고 그거에 대한 양상을 서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8월 30일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이제 5세 여아의 증상을 제시를 하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셨다, 구토와 복통, 그러면서 이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게 전해질의 소견이죠. 전해질 소견을 보고 진단을 내리라는 거죠. 증상도 제시하고 검사 결과도 제시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포타슘을 투여할 때 왜 포타슘을 해야 되는지 병태 생리를 묻는 거죠. 근거. 포타슘을 하는 중재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그런 모의고사 문제풀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답안들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22페이지에 7월 19일자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이제 또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에 대한 것을 이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그래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또 그다음에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지, 특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페이지는 이제 처음에 봤던 5번 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제시한 건데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문제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파트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24페이지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는 심폐소생술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후문으로 들어보니 이거를 빨리 이렇게 문제를 스캔하시고서 이게 영화에 해당하는 거를 모르고 영화에 대한 것을 묻는지를 놓치고 그냥 성인, 경동맥 이렇게 쓰신 선생님들이 꽤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된 보기하고 작성 방법을 빨리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들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도 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심폐소술 교육 자료이다. 왠지 중학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기 작성 방법에서도 부위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심폐소생술 부위 하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경동맥하고 이제 넘어가신 거죠. 근데 이게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영아의 기본 소생술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보기에 또 그다음에 작성 방법에 영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영화를 위한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 그 위에 있는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구성하고 옆에 영화에 대한 게 딱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놓치고 밑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약간 실수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심폐소생술이지만 대상이 영아였다. 그러니까 영아에서의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기본적인 성인의 심폐소생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영아는 1세 미만이죠. 1세 미만 영아에서의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1세 이후 소아에서의 심폐소생술이 조금 다른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상은 영아지만 사실은 성인 문제인 거죠. 심폐소생술의 전반적인 맥락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억의 부위, 영아니까 심폐소생술은 경동맥이 아니라 상완동맥이다. 이거를 알아야지 기억을 정확히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유도 썼어야 돼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경동맥이 아니라 상완동맥인지, 영아는. 혹시 아시나요? 경동맥이 잘 만져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목이 짧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완동맥을 빨리 찾으라는 그런 이제 디테일한 이유도 알아야지 됐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가슴 압박 부위. 니은은 1인, 구조자가 1인일 때, 그 다음에 디귿은 구조자가 2인일 때 각각 구분해서 압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파트에서 제가 문제를 좀 깊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인이 결코 성인 파트로만 하면 한 10%, 15% 이렇게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성인의 모든 파트가 성인의 각 병태생리나 기전이나 약물이나 이런 검사 소견 이런 것들이 모성에도 갈 수 있고요. 아동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인의 모든 기본 병태생리 그다음에 질환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모든 파트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제가 이제 어떻게 좀 강의를 할까 구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대학에서 지금 8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의 학부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병태 생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기본 이론, 그다음에 병태 생리, 그다음 질환의 어떤 중재 이런 파트에 굉장히 자신이 있고 그래서 성인을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지역 정진하고 3월에 이제 제가 성인을 들어갈 텐데 기본적인 것을 굉장히 충실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생리나 기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강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 소아에 대한 어떤 케이스지만 이게 성인을 묶고 있는 것인지 정신에 대한 케이스지만 이게 또 성인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문제인지 정신에 대한 설명인데 답은 성인인 경우가 꽤 많아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네, 병태생리와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질환 등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이제 그 공부의 방향은 융합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 뭐 더 집중해서 학교 보건이니까 뭐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본 베이스를 충실하게 해야지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안정된 건강한 건물이 올라가듯이요. 그렇게 좀 저는 기본 바탕 선생님들이 이 방향 공부를 자신감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기본을 탄탄하게 채우는 그런 성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 아동 파트 이진 선생님 나와서 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추웠죠 오늘. 예, 저도 오는데 추워갖고 정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음에도 좀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준비한 내용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2020년에 기출 나왔던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모성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창의 융합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온다 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있고 저희 이제 간호 그 보건 임용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저희 25페이지 아까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임신성 당뇨와 관련해서 이제 보건교사와 동료교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은 임신성 당뇨에서 태아 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묻고 그 기전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교시 때 2문제 정도가 이제 모성으로 정확히 모성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피임법에 관련해 갖고 그 자궁경부점액 관찰법.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가 보통 이제 견사성이나 양취업 뭐 이렇게 상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놓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점을 노린 것처럼 마치 확인 방법과 양상을 서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펴서 말리는 경관점액 도마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답만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결코 이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방법을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2교시 때 또 나온 문제 하나는 그 선천성 기형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동료 교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을 여기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아동간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에는 없기는 한데 제가 2020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중입니다. 아동간호 같은 경우에는 아동간호도 역시 3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1교시 때 이제 2점짜리 문제였는데 아동학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여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아동복지법 이제 제29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4가지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 방임 및 유기, 성적 학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정확히 나눌 수 있는가 이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신중호 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그 사춘기 여드름 관련 피부과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평이하게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피부과 쪽으로 보게 되면 좀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전하고 연고 도포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이 정도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25페이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임신성 당뇨 시에 그 거대 태아 측 영향으로서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보는 문제였는데요. 기출을 보면 이게 이제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들 속에 녹아져 있어서 고혈당과 관련해서 고혈당을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2011년, 2010년, 2009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틀을 알고 있고 기본적인 병태 생리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교수님께서 모고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면 26페이지에 저는 김동현 교수님 이 모고만 잘 풀었어도 이 문제는 정말 쉽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학생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9월 27일 동영모고 3교시 7번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면 문제 자체에 그냥 답이 다 있어요. 저희 이제 시험본. 그래서 보면 당뇨병이 태아와 신생아에 미친 영향해서 거구증 그리고 호흡장애 증후군. 그래서 여기 호흡장애 증후군 밑에 줄친데 보면 태아 혈책 내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경우 계면활성제의 합성 지원과 성숙이 잘 되지 못함. 이게 요번에 그냥 답이었죠. 그리고 그 2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또 이렇게 11월 23일 그 빠빠표라고 시험 직전에 나눠드린 이제 족보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빠빠표만 잘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2-1에 보면 당뇨병이 또 태아와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해갖고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인심성 당뇨병에 대해서 짧게 한번 기억을 한번 환기시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만 에너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태아에게도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체 기전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모체 포도당은 당연히 태반을 통과하겠죠. 근데 모체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을 활용을 하느냐?
그것은 태아가 10주 정도 되면은 태아 췌장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체 혈당이 올라가면 태아는 자신의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요구량의 변화를 임신 1기부터 그 기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임신 1기가 되면 우리가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호르몬들이 하는 작용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생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혈당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임신 이제 초기라서 입덧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가벼운 이제 저혈당이 올 수 있지만 이런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또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2기와 3기 때를 보면 이때는 이제 태반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됩니다. 태반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는데 이 태반 그 호르몬 자체는 인슐린을 좀 방해하는 역할, 인슐린의 기량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성이 저하되고 인슐린 저항은 증가되고 이렇게 되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고혈당이 오겠죠. 고혈당이 오게 되고, 근데 모체 고혈당을 이제 유발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태아한테 혈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시에는 태반이 만출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작스럽게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이 되면 출산하고 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를 해야 되니까 포도당이 계속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인슐린 요구량 자체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영향 이제 짧게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인부축의 영향은 근데 고혈압, 자연유산 같은 것이 올 수 있고요. 양수가다증. 양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용적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횡격막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겠고요. 그다음에 복부 혈관이 압박되면 앙하이성 저혈압, 똑바로 누웠을 때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게 용적이 크다 보니까 조기 파막이나 조기 분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당뇨성 케톤산증이 특히 임신 2, 3기 때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고혈당이 유발이 되고, 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케톤 바디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러면 케톤은 태반을 통과합니다. 그럼 태아에게 신경계통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크다 보니까 거부증이다 보니까 출산 시에 회음이나 질 쪽에 인저리를 입힐 수 있겠죠. 태아와 신생아 측을 이제 살펴보면 태아가 이유 없이 사산을 한다거나 조산, 그리고 선천성 기형인 경우에는 정상 임신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구증 같은 경우에는 모체가 계속 고혈당이니까 아이는 인슐린을 당연히 많이 분비를 하겠죠. 근데 인슐린 자체가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아는 뱃속에서 자꾸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과 같은 그런 조직들을 과다 증식시키고 또 저장하고, 그렇게 돼서 태아의 크기는 증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답을 쓰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시 손상은 그 아이가 크다 보니까 엄마만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이제 산도를 통과하면서 상한 신경총 손상이라든지 쇄골골절, 기타 등등의 이런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장애 증후군이 오는데요. 이거는 고혈당이 되니까 태아가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폐에서는 계면활성제의 합성을 또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 성숙 자체가 지연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면 답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혈당증,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저혈당증 같은 경우에는 그 출생 후에 계속 이제 아이는 고혈당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있었는데 출생을 하게 되면 모체로부터 혈당 공급이 그 고혈당이 딱 끊겨버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데 인슐린을 높은 상태로 내보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저혈당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급격하게 이제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아이에게는 이제 뇌 손상을 비가역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아동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이 신증후군 관련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신 부종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외에도 뭐 복부 팽창, 복수까지 찼으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보건교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상담 일지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답이 RA의 기전을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병태생리를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고, 이 병태생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병태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기출 분석을 한번 보시면 이거 거의 비슷한 문제가 2013년도에 그 7세 남아 병태생리, 신증후군 병태생리 이렇게 간호진단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2009년도에는 만성 신부전에서 또 병태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장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검사 결과나 병태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현 교수님 전공 보건 작년 모고와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 30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혈압 조절에 관한 그림이고 치료 약물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 그림 그 자체가 그게 바로 RA의 기전을 그대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문제도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성 방법에도 기전을 서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거의 동일한 문제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8월 21일 날 출제하신 문제인데,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부종이 나타내고 유단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구체 신염에서 신증후군으로 변화된 사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병태생리를 한번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구체 신증후군이 무엇인가 정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구체가 이제 손상된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구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그 단백질, 특히 알부민을 걸러줘야 되는데 사구체가 손상됐기 때문에 지금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요단백이 보이겠죠. 단백뇨가 보이고, 단백이 다 빠져나가니까 혈관 내에는 저알부민 혈증이 오겠죠. 저알부민 혈증이 오면 혈관 알부민 자체가 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물이 그러면은 간질강이나 조직 내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종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세 가지 신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백뇨, 그다음에 저알부민 혈증, 그다음에 부종. 거기에 첨가하여서 한 가지 더는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혈청 내에 이제 단백질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지단백을 합성하게 되겠죠. 그럼 지단백을 합성하게 되니까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공짜로 먹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병태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면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2021년 강의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편적으로 외우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병태생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크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암기를 꼭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기 없이도 공짜로 얻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좀 암기 부분도 그냥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강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좀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조화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도 분명 집에 가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가 많은데 가위를 이에 저했으니까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집에는 아이가 딱 하나인데 그 또 엄마가 정리를 참 잘하기 때문에 가위 그러면 어디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기억의 서랍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정확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식을 집어넣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닥쳤을 때 빼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강의를 하고 싶다. 저희 포부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김동규 교수님한테 그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떨고 말도 이제 버벅대고 하는데 이 상태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 동네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 교수님은 이제 거의 20년 또 가까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하자면 계단의 맨 꼭대기에서 학생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너는 이제 시작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단의 한 계단 위에서 학생들을 보고 끌어줘라.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그 지금 임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강의를 저도 잘 들었네요. 이렇게 앉아서 들어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에스더 교수님과 이진 교수님하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호흡이 좀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세 명이 다 호흡기가 사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생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작년에 막 이렇게 천식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교수님도 좀 호흡기가 안 좋으셔서 막 기침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셨고 이진 교수님은 제 기억에 지금 3주 전이죠? 2주 전에 폐렴이 걸리셔가지고 입원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설명회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은 그렇게 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진 교수님은 저희 군에서 제 고참 선배. 그래서 제가 보면 하늘 같은 선배 장교셨고 너무나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는데 오늘 좀 이렇게 막 몸이 그렇죠. 약하신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놀랐어요. 앉았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는 이유가 뭐 몸이 연약하든 또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제가 10몇 년을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런 그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의한 지는 지난 한 5, 6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최근 들어서 더 그런 생각들을 드는데 오신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한 분 한 분을 3명이 이렇게 코워크해서 잘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합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간 강의 계획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매년 강의를 해왔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해왔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역을 나눠서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더 집중해서 깊이 파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더 이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시험에 더 그 코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1월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이론 강의는 4개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4개월 과정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4개월 만에 지역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다 끝내느냐. 여러분들 제가 매년 설명회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4개월 만에 전 과목을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 1년 안에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집약해서 이제 각자가 전공하는 영역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풀어가시겠지만, 그렇게 강의를 끌어가면서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한 번 다 전체를 완결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한번 리뷰해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고요. 아까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1월달 강의, 지역 강의가 시작되면 지역 강의를 제가 시작하지만 교수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같이 이제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짜거나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잘 못하던 부분들인데요. 교수님들이 케어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팀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1월부터 4월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기출 분석 강의가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거기 1, 2월에 김동현, 3, 4월에 이진, 에스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4월까지 이론 강의와 그리고 기출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5, 6월 달에 가면 이제 심화 분석과 심화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화 분석은 자 여기 보시죠. 1월부터 4월까지 이론 강의를 전체 하고요. 그 다음에 5, 6월은 얘를 한 바퀴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본 것을 2달 동안 다시 정리하면서, 이때 이제 평행하게 깔리는 게 5, 6월 달에 특강의 형태로, 자 제가 전공하는 이제 전 굉장히 기쁜 게요, 지역 정신만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책을, 다른 영역들 책은 다 이제 교수님들께 다 떠나 보내려고 막 이제 짐 싸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특강을 할 때 지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서는 이론에 대한 특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에 대한 특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물론 성인 교수님께서 또 생각하시겠지만 병태생리라든가 또는 진단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강 형태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 여성 아동간호학 교수님께서, 이진 교수님께서도 또 나름대로 그 영역들 안에 이게 또 구분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특강을 통해서 좀 집약적으로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좀 파워풀한 특강들이 5, 6월 달에 한 번 들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요거를 좀 포커싱해서 봐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강의가 5, 6월까지 진행이 되면, 자 1월부터 6월까지 이론은 적어도 한 2번쯤은 읽어보고 전체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부분들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7월부터 8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자 이 나머지는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연습이에요. 연습, 문제풀이. 그런데 문제풀이도 단계가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아까 그 제시된 문제들 중에 보면 뭐 영역별 문제풀이도 있고 또 동형 문제풀이도 있고,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최종 모의고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마지막에 이진 교수님께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심화해서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풀어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 전날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다 알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시험 전날 문제 보면 잘 보죠. 문제와 답만 알면 그럼 그 다음날 들어가서 그냥 기억한 대로 쫙 쓸 수 있잖아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합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문제풀이의 기간 안에 약간 이제 스프레딩이죠. 확장을 해서 그날 출제될 걸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7월부터 11월까지의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문제를, 나름대로 문제를 잘 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제 보강이 되셔서 선생님들, 이제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영역을 연구하시고 문제를 같이 이제 융합을 하면 제 생각에 올해가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새해가 기대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기대되는 게, 새롭게 이 보강이 된 정말 이제 파워풀한 그런 교수진이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직접 임용 공부를 해보신 우리 이진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에스더 교수님 성인간호의 병태생리나 뭐 병리나 생리 쪽 강의를 계속 하셨고, 근데 저는 지역 정신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왠지 이제 지역 정신이 이렇게 좀 위축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다 각자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들도 다 하시는 영역들을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영역에서 문제가 아마 폭발할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출제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가 마지막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매 강의마다 뭐 1, 4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5, 6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7, 8, 9, 10, 11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사실 강의 계획서는요 매우 심플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중요한 게 궁금하실 게 뭐냐면 이때 강의할 때 뭐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재. 그리고 교재와 진행 방식인데 교재는 지금 제가 작년에는 교재를 다시 개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이제 전면 개정합니다. 그래서 김동현 전공보건의 맥 1권이 지역과 정신이었는데 1권 자체도 전면 개정을 하고요. 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죠? 법이 막 다 개정이 되고요. 또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포커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1, 2월 달에는 맥 1권을 쓸 것이고 3, 4월에는 이제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께서 2권에 해당되는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 파트를 구성해서 2권, 맥 2권이 개정돼서 다 출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해서 기출의 맥도 과거에는 사실 이제 기출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필요한 답안이라든가 내용들을 보완해서 1, 4월 달에 이 두 권의, 그러니까 두 파트죠. 이론과 기출 문제 강의 교재를 가지고 1, 4월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5, 6월 달에는 제가 아직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에서 안 알려주는데 제 생각엔 많이 좀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게 심화 분석의 맥인데요. 네, 심화 분석의 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심화 분석의 맥이라는 책은 뭐였냐면 기존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 중에서 좀 심플한 좀 케이스가 대표 케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묶었던 것이 5, 6월 달에 강의 교재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여담이지만 심화 분석의 맥 한 권에서만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5, 6월 달에는 이 특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재들이나 내용들이 구성이 돼서 나올 것이고, 하지만 기본은 이 앞에 맥 1, 2권과 기출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교재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다른 교재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교수님들과 지금 암기장, 그렇죠? 암기장이라든가 이제 암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가 꿈에도 여원히 이걸 내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수님들과 작업해서 교재를 내고 선생님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7, 8월부터 11월까지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매 주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연습하고 해설 자료가 나가고, 이것은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앞부분에 있는 진행, 이론을 잘 따라오시면 이후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거기서 확장되어져서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전체가 구조가 보이면 공부하는 것도 이 수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심플해져요. 공부하면 됩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가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교수님들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 뭘까요? 잘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잘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문제도 잘 찍고 가이드를 잘 해서 선생님들이 다 합격하셔서 학교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뒤에서 돕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 설명회를 예년보다 좀 빨리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일 추운 날이었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오신 선생님들, 네,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개강은 1월 초가 되겠습니다. 1월 개강 전에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어떻게든 지금 기간 안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막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워밍업을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의하면서 진행됐던 것들, 또 합격하신 분들이 남겨놓은 글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 말고도 두 분 교수님이 더 계시니까 지명해서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편안하게 이후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